내가 85년도에 이제 대학에 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타임지나 뉴스지 보면요, 커브 스토리가 거의 일본에 대한 얘기였어요. 항상 커브 스토리 보면 일장기 이렇게 빨간 커브 스토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타임지나 뉴스위크 주를 많이 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일본이 엄청났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미국을 능가할 정도까지 막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일본을 사실상 주저앉히려고 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결과는 좀 그렇게 됐지만, 그 엔화가 너무 싸다. 그래서 엔고로 가야 된다. 이게 환율의 문제라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엔저는 용인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일본 제품이 싸게 이제 수출을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환율을 확 조정해가지고 85년도 플라자 합의에서 1달러당 240엔 정도 하던 것을, 그게 85년 9월 달에 했어요. 87년도 말점, 그러니까 딱 2년 한 1, 2개월 정도. 그 사이에 1달러당 120엔까지 엔고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 제품은 거의 2년 사이에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달러로 환산하면 가격이 2배로 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경쟁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100% 때린다. 그럼 그 수출이 되겠냐고.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85년도에 일본이 너무나 막강하니까 미국이 그렇게 해서 일본을 주저앉히려고 해서 한 게 플라자 합의였다. 사실 뭐 그동안 내가 많은 일본에 대한 이제 경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데, 그 근본 원인,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정치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일본 자민당이 개혁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쭉 줄줄 끌고 온 부분들. 이게 결국은 예를 들어서 경제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어떤 개혁을 할 때에 방향성을 제시한다든가 많은 기업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이게 다 정부 역할이라거든요.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들은. 근데 이걸 제대로 정부가 못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지를 않고 한 당이 60년, 70년, 거의 80년 가까이 막 계속 이렇게 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변화를 싫어해요.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고, 야당에서 또 다음 정권 때는 또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게 변화가 있어야지 어떤 지금까지 해오던, 정부가 해오던 어떤 정책에서 과감하게 되돌릴 수도 있고, 폐기하고 새롭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야당이, 지금 정부 여당이 저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청사진을 내보이면서, 그게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권을 잡게 되면은 과감하게 그걸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일본은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기 때문에 자민당 자체 내에서 크게 변신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 뒤에 그 카르텔, 이게 아예 꼼짝도 못하게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뭐 대기업하고의 관계라든가 이게 다 돈으로 커넥션이 다 이어져 있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 관계되는 각 의원들이 뭐 그거는 안 됩니다라든가 뭐 이런가 다 엔트리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과감한 계획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민당이. 그런 얘기들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아가지고, 중소기업이 지금 예를 들면은 좀비 기업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1964년도 중소기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중소기업을 소위 말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때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요게 중소기업이 웬간하면 퇴출되지 않고 웬간하면 파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크게 돈을 못 남기더라도 파산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의 그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 이런 게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지하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굴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뒷다리 자꾸 늘어질 거고 뭐 변화를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누가 해야 돼요? 정치가 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런 거예요.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60, 70% 가까이 된대, 중소기업이. 좀비 기업이 뭐냐니까 돈을 못 버니까 세금을 못 낸다. 그 이익이 남은 게 없다. 연말에 결산하면 이익이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이익을 안 남긴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럼 어떻게? 금융실명제가 아니니까 딴 돈 지하 돌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추론하는 겁니다.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금융실명제가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좀비 기업이라는 중소기업, 일본 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 60% 이상이 60% 좀 넘는 뭐 조금씩 들쑥날쑥하겠지만 좀비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결국은 금융실명제도 안 되고 토지실명제도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는 거라고 본다면은 이거 해결하는 건 누가 합니까? 정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그걸 해결 못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자민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민당은 어떤 또 문제가 있냐니까 일본은 대부분이 총리되고 뭔가 장관도 하고 이렇게 크게 굵직굵직하게 뭔가 하는 정치가들은 대부분이 세습 의원들이 많아요. 자기 아버지도 정치했거나 할아버지도 정치했거나 그 중에서 뭐 장관을 했거나 아니면 뭐 총리를 했거나 그런 후손들이 정치가가 돼가지고 그게 하나의 뭐랄까 무슨 훈장 같아요. 국가의 공로 훈장 같아. 그런 게 없는 정치가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핵심적인 그 무리 속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나는 볼 때 이거는 정치 카르텔로 봅니다. 이게 일본의 이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하나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나는 봅니다. 초기에 자유당과 민주당, 사회당 이렇게 있었어요. 이 자유당과 민주당에서 과거에 전쟁 전부터 정치해오던 그 정치 세력과 관료 출신의 정치 세력 이 두 부로 나눠져 가지고 자유당과 민주당으로서 정당을 형성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당이 있잖아요. 사회당은 좀 진보, 혁신 이런 당이잖아요. 공산당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다가 냉전이 터지고 막 그러면서 소련도 공산주의화되고 중국도 공산주의화되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세력의 그 자장이랄까 영향력이 일본에도 크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당이 이게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그 어느 한순간에 선거를 치르는데 이 사회당이 의석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그때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은 그 당시에 냉전을 치르는 그 최일선에서 냉전을 치르는 국가가 미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사회당이 크게 돼서 진보 세력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거 이거는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치도록 미국 CIA가 이 그 정치 어떤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이 합당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당이 이게 자민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분포가 한 1대 1대 1 비슷했어요. 그랬다가 이 둘이 합치니까 1대 0.5가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근데 이 수가 거의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합치니까 여기가 더 커지겠죠. 1이 0.5보다는 항상 큰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힘써봐야 이 사회당이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니까 자위대를 위원이라고 했어요. 자위대가 국가를 지키는 어떤 군대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걸 이제 헌법 구조로 보면 이 자위대를 전력을 둘 수 없다고 해놓으니까 이 자위대를 위원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위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럼 어떻게 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얘기냐?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완전히 다수가 공감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보 세력이라든가 아주 과거의 군국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세력 이런 사람들은 사회당 지지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또 뭐가 또 있었나니까 일왕 제도에 대해서 또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다수는 일왕은 뭐 어쨌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당이 진보 세력들에게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일본 보통 절대 다수의 국민들한테서는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지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일왕 제도를 부인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그 자민당이 다수가 되는 거예요. 내각제다 보니까 다수당이 계속 우리 대통령제는 국회의원이 좀 적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내각제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 수가 한 수라도 많은 정당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민당이 계속 다수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당보다는 항상 무조건 몇 석이 많더라도 무조건 다수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됐는데 한번 냉전이 막 끝나고 그때 막 90년대 초 그때 한번 이 자민당이 붕괴되면서 야당이 잠깐 정권 잡았을 때 있었어요. 민주당이. 그게 3년 반 정도였는데 그거 빼면은 그 뒤로 계속 자민당이 지금 정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요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가치마니 노루. 일본말로. 그게 뭐냐니까 이기는 말에 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리가 누가 싸우면은 힘센 쪽에 붙는다 이 얘기예요. 가치마니 노루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항상 여당 자민당이 다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좀 뭔가 정치를 해가지고 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 그런 야망 있는 사람들은 다 자민당으로 들어오지 야당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야당으로 가면 정권 잡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정권 못 잡으면 국회의원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 중에서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웬간하면 다 자민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인재의 풀이 자민당으로 계속 모인다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강했고 또 하나는 사회당이 냉전이 끝나면서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도 뭐 개혁 개방으로 가고 거의 뭐 자본주의 시장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었어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사회당이 축소가 된 거예요. 이데올로기에서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축소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진보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되고 일본 자민당은 계속 보수화되어 가면서 그래서 일본이 우경화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다수도 우경화되다 보니까 자민당에 더 어떤 뭐랄까 친근감을 느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의 자민당은 뭐 역사 인식도 전혀 우리하고 다르고 뭐 군국주의 그 세력들의 자손들이 다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자민당은 보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익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데 일본에서는 특히 아베 정권 정치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아베는 완전히 막 일본 전체를 우측으로 막 몰아갔어요. 그러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거의 비난하고 그걸로 인기를 얻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일본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 뭐라나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안정과 시기 질투도 있었어요. 한국의 발전, 중국의 발전 이런 것들 급속도로 발전하는 걸 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잘 나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헤매는데 한국하고 중국은 뭐 계속 경제 발전 급속도로 해나가는 이런 거 보니까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뒤틀림 현상을 발생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되게 우경화되는데 우경화되다 보니까 이제 야당은 선거에 잘 안 나가요. 일본 자민당 지지하는 우익 세력들은 25%에서 30%는 딱 고정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지지 세력은 25%에서 30%는 고정적으로 있잖아요. 그 일본도 자민당, 보수, 우익 여기 지지하는 세력은 25%에서 30%는 항상 돼요. 그러면 자 일본이 어떤 선거를 하게 되면요 50% 조금 넘거나 40% 돼 있고 55%, 60% 채 안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당 지지하는 세력들은 대부분 다 적극적으로 가서 선거를 하는데 투표를 하는데 야당 지지 세력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이 찍어봐야 여당 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가서 찍어봐야 뭐 변화될 것도 없고 해서 투표를 안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자민당을 계속 정권을 유지하게 한 요인인 거예요. 센카쿠 제도, 일본은 센카쿠 제도라고 중국은 디아위다오라고 그래요. 명칭이 서로 다른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대만 있죠. 대만에서 가까워요. 대만에서 한 수백 킬로밖에 안 떨어졌고 내가 거기 그때 KBS하고 취재를 가서 거기까지 바로 옆에까지 간 적이 있어요. 요나군이라는 데가 가장 이쪽 일본의 서단 쪽이고 서단 쪽이면서 남단에도 가까운 요나군이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대만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거기가 요나군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센카쿠 제도예요. 그 센카쿠 제도는 중국 측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의 본토하고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오키나와하고도 꽤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게 대만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 중국 본토 저기하고는 꽤 멀지만 대만하고 가까운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대만이 자기 땅이라고 그래요. 대만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은 내 땅이니까 디아위다오도 중국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싸움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독도는 우리가 거기에 주민이 살기도 하고 경찰들이 가가지고 방위도 하고 있잖아요. 지키기도 하잖아요. 치안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완전히 그 주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독도에서. 근데 그 센카쿠 제도, 디아위다오에는 독도보다 50배 넓어요. 섬이 여러 개 있고 다 합하면 그리고 큰 섬들은 꽤 커요. 2개 정도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일본은 옛날에 등대 하나 세웠다가 태풍에 그냥 쓰러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뭐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실효 지배를 하고 누가 하고 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제 그게 그 전에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그게 오키나와하고 속해 있다고 오키나와 반환할 때 그것도 미국이 반환했단 말이에요. 반환하면서도 그 영토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미국이 명확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미국이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명확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 영토는 미국이 다 독도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독도도 누구 땅이라고 미국이 명확히 지정해버리면 얘기 끝났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도 애매모호하게 명칭을 한국 측의 입장을 들었다가 일본 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저기도 미국이 관할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데 주권은 해당 국가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 됐다고요. 그 반환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일본이 그동안 계속 그렇게 자기들 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어쨌든 일본한테 관할권을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센카쿠 제도는 일본 땅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순시선이 계속 돌아요. 그걸 이제 거기다 조사도 하고 해저 생물도 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효 지배하고 있다고 이제 계속 강조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섬에 아무것도 없어요. 등대라든가 아니면 일본인들이 산다든가 아니면 자위대가 지킨다든가 아니면 일본의 경찰들이 지킨다든가 독도같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효 지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중국이 수시선을 같이 도는 거예요. 니들이 그거 도는 거 가지고 실효 지배라 그러면 우리도 돈다. 그럼 우리도 실효 지배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다가 한 번은 일본이 2012년에 그 땅을 국유화 조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 땅을 이제 누구한테 주셨냐면 일본인한테 팔았다고요. 일본인이 이제 그 토지 주인은 우리도 국가가 아니잖아요. 다 주인이 있잖아, 땅이. 그 섬을 일본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일본 정부한테 팔은 거예요. 일본 정부가 샀다고요. 그걸 국유화를 해버린 거예요. 2012년도에.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그냥 놔두면은 이게 너무 분쟁이 심할 거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확실히 정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그 도쿄
도지사였던 아주 우익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 자기가 도쿄 도가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방파제도 만들고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일본화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사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 도지사가 그 당시에 그런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밀어붙였다면 이제 난리가 난다고 거기서 무슨 사단이 난다는 거죠. 중국과 일본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민주당은 그래도 좀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정권이었단 말이에요. 일본 자민당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거 국유화했다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국유화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일본 땅이라고 쇠목 반응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중국에서는 막 일본 차 막 쇠망치를 막 두들겨 부수고 그다음에 그 일본 그 상점들 막 그냥 탈취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일본 불매 운동하고 그때 2012년 그 국유화하면서 완전히 저기 히토류는 뭐 전자 제품 만드는 데 꼭 있어야 되는 광물질인데 그걸 그 당시에 중국이 85% 90% 가까이 압도적으로 중국이 다 생산하는 거였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이제 수출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난리 났죠.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이제 히토류를 다른 나라들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 왜 히토류를 중국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그렇게 다수를 점했냐면은 그 히토류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이게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해요. 광석에서 그 캐낼 때.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환경 파괴가 심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걸 다시 대부분의 양을 중국이 생산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이 수출 안 하면 어때요? 여긴 꼭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생산해도 돈이 되겠네. 다른 나라들이 생산하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점유율이 낮아지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오히려 중국은 오히려 손해본 거 아니고 계속 수출하던 걸 못하게 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하는 것 자체는 자기 발등에 도끼로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이 한국한테 수출 규제 세계 항목 하던 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야 그 회사들이 어떻게 돼? 수출을 과거에 그렇게 하던 양보다 많이 줄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우리도 수출 규제 당해서 초기에는 어려움 좀 겪다가 금방 해결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히토류를 중국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광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하니까 그게 경제성에서 그 환경 파괴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생산 안 했던 거죠. 다른 나라들은. 그랬던 게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회를 해가지고 히토류를 수출 안 하고 이러면서 그 senkaku 제도를 일본 국유화하고 이 과정 속에서 중국과 일본 관계는 굉장히 험악해졌었죠. 그때 한동안. 그게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들도 많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경제에 타격을 준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요, 일본 수지선하고 중국 수지선하고 같이 나란히 사이좋게 돌고 있어요. 사이좋게 돈다는 얘기는 이제 농담이고 서로 눈 째려보면서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참 황당한 거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시료 지배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영토는. 그러니까 한국 독도는 뭐 압도적인 거죠.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뭐 주권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게 50년, 100년, 1세기 지나가 버리면은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senkaku 제도는 중국도 일본도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순시선만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시선 돌아서 내가 이게 시료 지배하고 있다 얘기하니까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국 그럼 우리도 그렇게 돌겠대.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긴 현상이죠. 그러니까 1년에 뭐 수백 차례 도는 거예요.
중국 그 순시선이.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일본이 센카쿠 제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시료 지배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군사적으로 점령 못하는 이유, 명백한 이유가 바로 센카쿠 제도 때문이다. 일본이 군사력 가지고 독도에 뭔가 어떤 군사작전을 펴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은 중국은 반드시 군사력 가지고 센카쿠 제도 점령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걸 군사력 가지고는 처음에 선제 공격하는 쪽이 침략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는 그 나라한테 비난이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도 그 센카쿠 제도에 어떻게 함부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이 그거 군함 같은 거 끌고 와서 점령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국이 거기는 뭐 가깝기도 하고.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국제사회 여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런데 일본이 만약에 독도에 군사력 가지고 점령한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일본이 군사력 가지고 저렇게 하네? 그럼 센카쿠 제도 우리가 해도 국제사회는 어떻게 볼까요? 일본이 먼저 도발했네. 군사력 가지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했네. 그럼 네가 나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일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로 독도에 군사력 가지고 점령하거나 어떤 식으로 무력 행사를 하거나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 센카쿠 제도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센카쿠 제도는 아까 뭐랬어요? 독도보다 50배 크고요. 그 지하 자원이요. 이라크 매장량만큼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답니다, 거기에. 그걸 중국한테 뺏기는 걸 감수하면서 독도 뺏어가겠어요, 일본이?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누구나 내가 지금 하는 얘기 들으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짓을 안 할 거라고, 일본이.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요거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의 현재 경제 상황을 설명하려면은 뭐 당장 엔저 이 상황하고 최근에 주식이 대폭락했다가 이제 다시 그게 원위치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본 주식과 환율 격진의 일주가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쭉 그려져 있는데 이게 7월 30일 날 보면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하고 이제 결정했잖아요. 0.25% 올린다고. 그리고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가 앞으로 금리를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올리고 마느냐 했더니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더 올릴 거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또 뭐 5%, 0.5%가 벽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 이상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에다 총재가 금리 올린 것에다가 또 이 발언 자체가 이게 굉장히 아주 파급 효과가 컸어요. 그게 있었고 그 다음 날 파우엘 FRB 의장이 9월 달에 금리를 내리겠다 하는 걸 이제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컸고 그 다음에 신규 실업보험 신청 건수가 이게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 얘기하고 ISM 제조업 상황, 경황 이 지수가 굉장히 좀 낮다, 약하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메시지를 줬냐니까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앞으로 금리 더 올릴 거다 얘기까지 했고 그 다음 날 미국 경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9월 달에는 금리 내릴 것 같다. 이게 한꺼번에 왔잖아요. 하루 사이에 이 두 개가 공명을 일으켰다 그래요. 공명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월 2일 날 인텔이 2사반기 이제 연속 적자 결산을 발표를 했어요. 인텔이. 그래서 인텔 주식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데이터가 경기 악화의 신호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대의 하락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일본 주식이
4,451엔이 8월 5일 날 하루에 폭락을 했어요. 사실은 금요일 날도 거의 2,300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 합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합하면은 거의 6,000, 7,000 가까이 빠진 거예요. 이틀 상간에.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8월 6일 날 보면은 니케이 주가가 좀 회복했죠. 환율도 보면은 조금 엔고로 가다가 약간 이제 엔저로 다시 조금 방향을 틀었어요.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8월 7일 날 보면은 이제 일본은행의 우찌다 부총재가 어떻게 발언했냐? 총재가 했던 발언을 상당히 부인을 했어요. 그럼 뭔 말이냐? 앞으로 웬간하면 금리 올리지 않겠다. 아니 근데 총재가 문서에도 썼고, 물론 문서에는 0.25% 올린 게 그게 다죠. 근데 이제 인터뷰하면서 앞으로 금리는 더 올릴 수도 있고 0.5가 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걸 다 부인한 거예요. 8월 6일 날 부총재가 8월 7일 날 부총재가 인터뷰에서 총재가 했던 얘기를 다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총재는 이 인식을 총재님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다. 내가 독단적으로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제 엔저 좀 안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이제 여기가 147엔 가까이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147엔 후반부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로 높았을 때가 141엔까지 갔었는데 엔고가 그게 다시 이제 그 뒤로 부총재의 그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알고 보니까 미국 경기가 처음에 그렇게 쇼크를 먹을 정도로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인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좀 차리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어젠가 보니까 일본 주식 주가가 38,000대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회복됐잖아요. 그죠? 31,000대까지 최하 31,400까지 막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죠. 자, 그 얘기를 이게 그럼 왜 그렇게까지 엄청난 이제 전 세계에 폭탄을 던진 것 같은 난리가 났을까? 그걸 조금은 여기 설명해 보면은 사실과 약간의 불안함 잘 모르니까 이게 뒤엉켜 가지고 엔고로 가고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하고 불안이 뒤엉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번 보면은 미국 경기가 후퇴할 거다는 이제 8월 1일 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8월 2일 날 빠지고 그 다음 월요일 날 8월 5일 날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경기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금리를 많이 내릴 거다. 이게 이 신호가 일본의 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어서 이게 동시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이 이제 폭락하게 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마련된 거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금리 인하의 이 자세를 아주 명확하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 전에도 여러 번 얘기는 있었는데 좀 애매모호하게 금리 내려갈지도 모른다 하면서도 사실은 확신을 갖기, 시장에서는 확신을 갖기 어렵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금리 9월 달에는 금리 거의 내릴 거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박수를 친 거죠. 그래서 공명이 일어났어요. 공명이 일어나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미 금리 차가 완전히 축소가 돼서, 그게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은 엔고로 가는 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엔저는 이 미국의 달러와 엔의 금리 차가 5.5% 가까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엔 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축소가 되면은, 과거에 엔 캐리 트레이드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엔고로 가게 되면은 자기는 엔이 쌀 때 빌렸는데 갚을 때는 엔고로 갚아야 되면 달러를 더 많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엔캐리 트레이드 했던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낀 거예요. 이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 160엔에 빌렸는데 지금 141엔까지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은 달러를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럴 때 그 달러가 자기가 빌릴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니까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번 게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환율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했던 사람들이 그게 완전히 거꾸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동시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몰려버린 거예요. 우리 건물에서도 무슨 어떤 화재가 났는데 차례 나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전부 다 한꺼번에 막 출구적으로 몰리면은 난리가 거기서 사고 나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몇 개가 겹친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니까 사실은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특히 중요했던 게 뭐냐니까 정치가들이 유력한 정치가들이 엔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처음에 누가 했냐니까 지금 요번에 이제 우에다 총리가 요번에 9월달 총재 선거에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계속 나가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그 9월달에 총재 출마하겠다고 하는 정치가들 유력 정치가 두 사람 고노다로 지금 디지털청 장관하고 그 다음에 간사장인 모테기 이 두 사람이 엔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웠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이 엔저가 사실은 엔저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그 생활이 굉장히 궁핍해졌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다고요. 이 엔저가 상당히 문제 있다. 두 사람이 그랬고 우에다 총리도 그런 인식을 공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력 정치가 셋이 일본 이 엔저를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트럼프 지금 후보도 보면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이 엔저 용인 안 할 거다. 엔저로 인해서 미국의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거. 그래서 달러 약세로 자기는 가겠다, 엔고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뭉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은행 총재는 사실은 고민이 되게 많았을 텐데 금리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안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유력 정치가들이 강하게 그렇게 어필하니까 거기에 내가 볼 때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0.25%를 올렸는데 누가 봐도 일본에서는 지금 상황이 금리 올릴 상황이 아닌데 왜냐하면은 금리를 올리는 건 경기가 좋아야지 금리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기가 좋지가 않아요.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물가보다도 실질 임금이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좀 올리는 건 괜찮아요. 물가 잡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 임금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계속 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축소될 거 아니에요. 국내 소비자 수요가. 그렇게 되면 경기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갈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여기에다 금리를 올린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왜 올렸냐? 엔저로 넘어가니까 162엔 막 여기까지 160엔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일본은행 총재도 내가 볼 때 심리적으로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0.25% 올렸는데 이게 아주 폭발력을 가졌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설명이 안 돼요. 요거하고 미국 경기가 좀 안 좋다는 거하고 9월 달에 금리 하락할 거라는 거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엔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한 거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 그걸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니까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그렇게 떨어졌던 주식이 지금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38,000 가까이 넘어까지 이제 회복이 됐고 또 엔도 보면요. 엔고로 141엔까지 갔다가 서서히 또 141엔에 내려갔다고 봐야겠죠. 엔고로 갔다가
이제 엔저로 또 147엔 후반대까지 왔으니까 이제 본래대로 좀 찾아가는 거죠. 원위치로 충격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일본의 모습이고 앞으로 이제 한번 또 지켜봐야겠죠. 사실은 지금 여기 얘기는 보면은 금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엔저하고 일본의 주식이 그렇게 급상승했을 때도 엔저 때문에 해외 자본이 많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일본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엔저가 오래 가지 않고 엔고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일본의 경제 사정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일본이 뭐 제2의 경제 대국이었고 지금도 탄탄하다고 해외는 일본 지금 경제가 일본 경제 안 좋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엔고로 갖는 거 저거 비정상적이다 본 거예요. 그래 반드시 엔고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주식을 샀는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방금 엔고로 갔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 인해 가지고 141엔까지 가니까 이게 엔고로 가는 순간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샀던 사람들 많은 해외에서 주식 샀던 사람들이 엔고로 가니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파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해외에서 일본에 주식 사는 그 퍼센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 전체 주식의 60%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샀을 때는 그 이유가 엔저 때문에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팔 때는 언제쯤이냐? 엔고로 갈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엔고로 가는데 한 일주일 지났나 열흘 지나버리면은 주가가 다 떨어져 버려요. 엔고로 가니까. 그러니까 엔고로 갔는데 아직 주식이 덜 떨어졌을 때 팔아야 되는 거야. 요 타이밍을 절묘하게 봐야 돼. 그게 8월 아까 2일하고 8월 5일하고 양일간이었던 거예요. 내가 보니까. 8월 이제 5일은 이제 주말에 그걸 다 눈치챈 거예요. 왜 금요일 날 왜 이렇게 떨어졌지? 토요일, 일요일 날 그 상황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그러니까 엔고로 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엔고로 가면은 주식 떨어지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겠다. 그 일본 주식 샀던 해외 자산가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와르르 팔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주식도 올라갔다 그랬고, 그럼 엔저도 지금 141엔이었던 게 147엔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볼 때는 서서히 또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나. 147엔, 148엔, 149엔, 뭐 150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왜 그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엔저가 되는 이유를 금리, 이걸로 하나 설명을 했고, 또 하나는 일본의 그동안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펴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여기에 어떤 변동사항이 올 거라고 해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동시에 어떻게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우연하게도 그게 공명을 일으켜서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폭발하고 나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는 걸 이제 다들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면서 지금 현재 일본의 주식이 38,000원 넘어까지 왔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엔저도 엔고로 141엔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47엔 후반대까지 왔다. 자, 그래 슬금슬금 이게 자꾸 이제 엔저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사람이 이게 일본의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처음에 아베 총리가 되고 나서 계속 일본이 디플레이가 되니까 물가가 계속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한 20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디플레이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상약을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상수단을 쓴 거죠. 그게 뭐냐? 2차원 금융 완화.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
2차원 금융 완화라는 게 2자가 1, 2 이게 아니라 다를 2자예요. 한문으로. 차원이 다른 금융 완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 이게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엄청 찍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마구 뿌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이 뿌리면 시중에 돈이 흘러 넘치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 물가가 한 2% 정도까지 올라가도 그게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면은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그만둘 대정요법이었어. 그게 이 지금 물가가 계속 안 올라가고 디플레이가 계속 되니까 물가를 일단 한 2년 정도 올리자. 요 목표를 잡고 요게 완성되면은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비상대책을 강구한 게 요거란 말이에요. 2차원 금융 완화 정책. 그랬는데 아베 총리 때 이 물가가 계속 안 올라갔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이 정책을 7년, 8년 계속 최근까지 왔잖아요. 최근 금리 올리기 전까지. 그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거의 10년 넘게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정요법으로 어떤 비상시국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을 이걸 상시적으로 한 10년 넘게 써버리니까 이게 부작용이 안 생기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풀린 돈이 일본의 GDP의 14배 이상이 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달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달러가 그러면은 같은 기간에 일본에 14배 풀릴 동안에 달러는 어느 정도 풀렸냐? GDP의 2.5배 정도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배 풀린 달러하고 14배 풀린 일본 엔화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겠냐? 당연히 달러가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엔저는 갈 수밖에 없다. 엔저로 계속. 이게 이제 하나의 가장 큰 요인을 보고 있어요. 특히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분이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게 일본이 엔저로 계속 가는 건 금리 차도 엔저로 가게 하는 요인이지만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기껏해야 180엔, 200엔 정도까지 1달러당. 많이 엔저로 가봐야 그 정도인데 이 금리 일본 엔화가 이렇게 많이 풀린 거 이것 때문에 엔저로 가는 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500엔도 그냥 갈 수 있다. 1달러당. 이게 가장 문제다. 그렇게 많이 풀렸는 그 돈이 그러면은 그 국채를 다 팔아서 그렇게 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채라는 거는 다 빚이잖아. 일본 정부가. 근데 그 빚을 누가 샀냐 하니까 일본 은행이 샀어요. 그 일본 은행이 샀는데 그 빚을 한번 볼까요? 이 일본 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찍어낸 국채를 일본 은행이 53.86 작년 연말에 53.86%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54% 넘어가요. 일본 정부가 찍어낸 국채를 일본 은행이 54% 이상을 일본 은행이 다 사들인 거예요. 왜? 이게 금리가 못 올라가게 하려고. 장기 국채가 시중에서 안 팔리면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초기에는 0.25% 이상 올라가면은 일본 은행이 다 사들여버리고 그걸 나중에 0.5% 또 올렸다가요. 그러다가 1%까지 올렸는데 그게 최근 한 1, 2년 사이에요. 그전에는 0.25%였다고. 0.25%에다가 딱 고정시켜 놓고 0.25%보다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일본 은행이 다 사들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들인 액수가 일본 은행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국채를 찍어냈는데 거기에 54% 이상을 일본 은행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일본 은행과 일본 정부는 사실은 독립된 기구라고요. 그거는 이제 일본 은행, 특히 모든 나라 그 중앙은행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은 정부의 하수인적인 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정부 국채를 54%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은행이요. 또 뭘 안고 있냐 하니까 주식을 안고 있어요.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냐 하니까 거의 37조 엔 이게
이게 2024년도, 23년도, 24년도 최근에 뭐 변화가 좀 있었으니까 23년도를 이제 본다 그러면 24년도 3월 달에 이제 보면은 거의 4만 한 500 뭐 이 정도일 때 그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격이 37조 엔. 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아까 국채는 어느 정도였냐? 600조예요. 이걸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부채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일본 주식은 자산이죠. 일본은행이 주식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일본은행은요, 이렇게 주식이라는 가격이 폭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오르고 내림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심한 이런 금융 상품은 사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샀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이 두 개가. 자, 이게 큰 문제고 일본이 이 경상수지가 결국 뭐냐니까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들어온다. 수출을 하게 되면 달러를 많이 벌어오겠죠. 과거에 일본이 잘 나가고 했을 때 무역 흑자가 계속 상시적인 무역 흑자 국가였어요. 일본이. 그때는 일본이 대단했죠. 그래서 이제 엔도 안정자산이었고 굉장히 뭐 준기축 통화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최근 10년 가까이는 일본이 적자가 계속하는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무역 적자에 뭐 최근에는 왜 그렇게 무역 적자가 되느냐 했더니 수입 물가가 높아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엔저가 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똑같은 물품을 들여오는데도 가격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하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수입 가격이 더 높으니까 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졌는데 무역 적자는 이어졌는데 일본이 또 유명한 게 뭡니까? 해외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해외 자산이 왜 많냐? 그걸 보여드릴게요. 일본이 해외 자산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아요. 그래서 해외 자산 순위를 매겨보면 항상 일본이 해외 자산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국내에서 경기가 안 좋다 뭐 어떻다 해도 일본은 해외 자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절대 일본이 뭐 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일본이 해외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요 해외 자산이 왜 이렇게 많았냐니까 과거에 엔고였잖아요. 엔고니까 수출품의 그 생산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코스트가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해외로 다 공장을 다 이전해 버린 거예요. 대기업들이 수출할 만한 공장들을 해외로 다 이전해 가지고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서 팔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해외에는 생산 코스트는 뭐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뭐 이런 쪽으로 가면 거기에 노동자들의 임금 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생산해서 이제 파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그래서 경상수지를 보면은 항상 보면은 지금도 흑자예요. 돈이 벌었다는 거잖아요. 적자가 아니고. 그런데도 왜 지금 그게 그러면 그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니까 해외 투자했던 돈 중에 돈을 벌더라도 그게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그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걸로 엔화로 바꿔야지 엔고로 갈 수 있는 그 동력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해외에서 번 돈은 그 자리에서 재투자되거나 아니면 그 자회사에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돈이 한 30%도 채 안 되게 국내로 들어오는 건 30%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현금 흐름으로 보면은 여기 적자가 된다는 얘기를 그래프로 내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대외 직접 투자 잔고하고 민간기업 설비를 보게 되면은 이 민간기업 설비 투자가 보면은 200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2년에 얼마냐? 118. 거의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한마디로 그 기준선하고 같이 그냥 물려 있어요. 그런데 해외 투자는 어떠냐? 급경사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만 해도요. 2000년도에 100으로 보면은
85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8배 반이나 해외 투자 양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해외 투자를 다 하다 보니까 일본의 국내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국내에 투자를 안 하고 전부 중소기업들만 있는 거예요.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로 다 나갔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국내 시장만 볼 거 아니에요? 국내 시장은 노령화되죠. 저출산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시장이 자꾸 축소가 돼요. 돈 쓸 만한 사람들은 줄어드는 거예요. 노인들이 돈을 젊을 때보다 많이 쓰겠어요? 적게 쓰겠어요? 당연히 씀씀이가 줄어들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저출산까지 나오니까 국내 시장의 시장 규모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불경기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메커니즘인 거죠. 근데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국내에 안 가져온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국내 경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이 그래프를 요거 하나 보면은 일본의 지금 국내 투자가요. 북한보다도 북한이 195위 순인데 일본이 196위예요. 아까 국내 투자가 2000년도 100인데 2022년도에 118이라 그랬잖아요. 거의 안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국내 투자를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그래프가 이게 유엔의 은크타드가 2022년도에 순위를 매겼는데 보니까 북한이 195위고 일본이 196위. 북한보다 한 칸 아래예요. 쇼킹하게 하죠. 이 정도로 일본의 국내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투자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일본 대기업들조차도 일본 국내에 투자를 안 한다 얘기예요. 이게 현재 일본의 경기가 안 좋다, 늘 뭔가 일본의 경제가 안 좋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일본의 경상수지를 보면은 흑자예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수지를 계산해 보면은. 근데 그건 뭐냐? 제1차 소득 수지, 이게 뭐냐니까 해외에 투자한 돈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요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인 거죠. 이 그래프죠. 이게 흑자잖아요. 이게 0이니까 그 위에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는 이게 흑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흑자를 나타내는데, 그런데 뭐가 있냐? 무역 서비스 수지. 이게 보면은 무역 서비스 수지가 이때 보면은 이만큼 적자지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또 이만큼 적자예요. 엄청난 적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의 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이게 일선이에요. 이 선 따라 보면은 이때도 마이너스였고 이때도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여기 조금 이제 플러스로 가는데 요게 이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적자가 날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이런 어떤 그 수치로 봤을 때, 현금 흐름 수치로 봤을 때 엔화가 덜 팔린다 얘기예요. 그 해외에서 번 돈이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엔화를 사주면 엔고로 갈 텐데 그게 안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그래서 그러면은 무역 서비스 수지는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느냐? 요걸 딱 그래프를 보면은 요게 이제 물품 관련이고, 요게 사람 관련이고요. 요게 디지털 관련이고, 이게 이제 돈 관련인데, 여기 보면은 물품 관련이 요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흑자를 내다가 여기 적자 나고, 여기도 흑자 조금 났다가 여기도 뭐 적자 아니면 흑자도 아닌 이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사람 관련은 뭡니까? 이게 해외여행 갈 때는 적자였다가 이제 해외여행 잘 안 가고 해외에서 여행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만큼 이제 흑자가, 요건 여행에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런데 요걸 보면요, 디지털 관련해가지고 이게 적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계속 커져나가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요게 디지털 적자가 이렇게 계속 팽창해 나간다는 겁니다. 돈 관련도 적자가 계속 생긴다는 거죠. 아까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은 일본이 보험 들고 하는 것들이요. 지금 현재 일본에 지진도 많이 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보험회사 보험을 드는 게 해외 보험을 많이 드는 거예요. 달러로 보험을 많이 드는 거예요.
N으로 본다는 나중에 돈을 받더라도 N이 폭락하면은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달러로 근거한 보험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많이 빠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적자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조로 가게 되는 하나의 구조적인 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구조가 제일 확실하게 다른 게 일본은 국내 시장을 향해서 제품을 만들고 한다 그랬죠. 수출할 기업도 이미 벌써 해외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 자본들은 일본하고 관계 없어요. 해외에서 돈 벌어 거기서 쌓아놓고 거기서 뭘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하고 뭔 관계 있냐고요. 돈을 안 가지고 들어오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대부분이 수출 지향적이잖아요. 보면은 반도체도 대부분 그 수출 많이 하잖아요. 반도체로 지금 돈을 우리는 그동안 먹거리가 한국이 반도체였다고요. 그래서 반도체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이제 조선업도 많이 지금 굉장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그동안 계속 잘해왔던 가전제품들, TV, 냉장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이거 일본에 있어요? 제대로 없어요. 다 한국이 LG와 삼성이 거의 다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그 차이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제일 이제 핫한 게 한국의 방위산업이잖아요. 방위산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팽창할 거라고 나는 봐요. 근데 일본은 이 방위산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레이더 하나 딱 판 게 다예요. 그것도 레이더 뭐 그렇게 가격이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그게 딱 하나인데 지금까지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수출보다는 자위대 사용하는 무기 만드는데 일단은 치중했어요. 왜냐하면 헌법적인 제약도 있었고 무기 수출 뭐 3원칙 이런 게 해가지고 제약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아베 총리가 이제 이 무역 수출 3원칙을 폐기해버리고 변경하고 뭐 이래가지고 수출이 이제 쉽게 될 수 있도록 법은 바꿨어요. 그렇긴 한데 일본의 군사 무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요거 조금만 설명할게요.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탱크는 어떤 회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전투기는 어떤 회사가 만들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는 누가 만들고 또 뭐 P1기 뭐 누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분배를 해줘요. 기업들에게. 기업들이 경쟁을 합니까? 경쟁을 안 하죠. 전혀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이걸 물품을 만들어내면 돼요. 기업에서는. 만들어내면은 시장은 이미 있잖아요. 정부가 납품 요구를 한 거니까. 납품 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시장 개척에 대한 그 노고, 두려움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코스트를 경쟁적으로 낮추겠다 이런 마인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많이 코스트 들도 어쨌든 뭐 좋은 물품 만들려고 많이 노력해가지고 정부에다 넘길 때에 이 가격이 어마어마한 가격인 거예요. 탱크 한 대의 가격이. 그걸 이제 한국의 탱크하고 비교하는 순간 2배 내지 3배 비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시장 지향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거의 뭐랄까 오다를 주고 그걸 만들어만 주고 만드는데 든 비용이 얼마 들어서 그 비용을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이게 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막 애쓴다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일본의 군 장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군사 무기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시장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품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좋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뭐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게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은 어쨌든 그래도 대량 생산 이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출 지향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지금 막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출이 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양산을 할 수 있잖아.
그 군사 무기는 양산하는 순간 가격이 팍팍팍팍 떨어져요. 처음에 개발비가 너무나 많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KF-21 한국의 전투기 지금 개발하는데 초기에 개발비는 엄청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몇 대를 생산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몇 대 생산하는데 이 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었다면 이 대수가 적으면은 이 한 대 한 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이걸 이제 수출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그때부터 가격이 막 다운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KF-21이 앞으로 수출을 계속 해나 지금 반응이 되게 좋아요. 전 세계에서. 뭐 탱크라든가 지금 자주포, K9 자주포 이런 것들은 K9 자주포는 전 세계 반 이상은 한국의 K9 자주포가 지금 수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일본의 자위대가 만들어내는 무기하고는 이 게임이 안 돼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무기가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한국이 무기 수출을 저렇게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뭐랄까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여기 뒤처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 같은 것도 폐기하고 그다음에 쉽게 무기 수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것들은 제약들은 이제 웬간히 다 없앤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사실은 일본에서 방위 산업에 관여했던 기업들이 철수를 엄청나게 해요. 왜? 이게 돈이 안 된다 이거야. 왜? 만들어봐야 자위대에게만 파니까 수량이 적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별로 예를 들어서 한국같이 개발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만 들어서 제품 좋은 거 만들어 놓으면 막 수출하면은 그 개발비 전부 다 빠지고도 남잖아요. 그럼 이게 장사가 되잖아.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왜 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길게 했냐면은 이게 앞으로 한일 간에 확실한 차이를 낳는 거예요. 지금까지 반도체도 그랬고 그 다음에 한국의 가전제품 TV는 일본에 가면 아직도 LCD TV가 많아요. OLED는 일본이 개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OLED, 삼성, LG OLED TV를 지금 요즘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왜? LCD 화면 보면 화질 보면요 칙칙해요. OLED 화질 보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일본이 이 OLED, QLED 이 화질이 좋은 거에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에요. 왜? 그걸 비교 안 해보면 무슨 모르잖아요. LCD 지금까지 잘 봐왔으니까 그냥 일본 제품, 소니라든가 파나소닉이라든가 일본에서 만들어내는, 일본 기업이 만들어내는 TV 옛날에는 좋았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연배가 있는 사람들은 일본 제품을 살려고 그래요. 전자제품 같은 거는 무조건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한국 이 삼성 TV라든가 LG TV 같은 걸 이제 막 사기 시작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서 보니까 좋더라 이거야. 좋으니까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거고 친구 집에 날 가서 보니까 우와 좋다 이렇게 되면 나도 사야겠다. 이게 이제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전제품도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낫죠. 아까 말했듯이 반도체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문제 그 다음에 조선업도 옛날에는 일본이 사실은 압도적으로 강했었는데 경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한테 중국한테 아예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일본은 지금 1, 2등은 거의 중국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총 이제 뭐랄까 배 톤수 같은 경우를 합하면은 중국이 더 많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좀 벌크선 같은 게 있잖아요. 아주 고부가 가치가 아니고 저부가 가치 고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큰 배 같은 거 만드는 건 주로 중국이 다 해요. 근데 이제 고부가 가치 LNG 운반선이라든가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고요. 그걸 이제 한국이 거의 다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은 한국이 다 8, 90%를 한국이 다 차지해버려요. 한국이 다 차지하고 이제 한국이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 없는 양을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런 식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조선업에서도 한국이 이제 앞으로 완전히 호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요. 이런 것이 전부 다 한국은 이제 큼직한 이런 어떤 먹거리들이 대부분 수출 지향적이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게 토요타 자동차잖아요.
도요타 자동차가 어마어마하죠. 올해도 보니까 작년에도 엄청나게 그 업적이 높던데, 그러니까 일본은 뭐 도요타가 먹이 살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런데 도요타 자동차도 지금 앞으로 전기차 쪽으로 갈 미래는 전기 자동차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좀 주춤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뭐 2차 전지 이 문제가 뭐 발화가 잘 된다거나 뭐 폭발한다거나 이런 위험성, 아니면 충전하는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뭐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짧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직도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제약 사항들이 많아서 EV 쪽으로는 아직은 확 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미래에는 확실히 이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EV 자동차 쪽으로는 아직도 그렇게 많이 진전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 현대, 기아, 전기 자동차 세계 톱 클래스예요. 유럽에서도 기아, 현대, EV 자동차가 상을 아주 싹쓸이하죠. 미국에서도 싹쓸이해요. 그 정도로 엄청나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자동차도 이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게 아니냐. 아직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자, 그럼 내가 꼬문거면서 큼직큼직한 이 기업들이 다 대기업들이 우리 수출 지향적으로, 거기다 자, 또 하나 최근에 뭡니까? 한국은 K 콘텐츠, K 푸드, K 뷰티, K자가 붙는 것들이 많이 지금 추출이 된다고요. 이것도 시간을 보니까요. K 붙은 뭐 방금 K 컬처라든가 K 푸드, K 뭐 이런 것들이 수출 액수가요. 반도체 수출액의 80% 넘어갔다. 처음 듣죠? 그러니까 이 산업도 해외에서는 이 산업이 앞으로 한 2~3배는 더 갈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본에 있나요? 일본은 없어요. 일본은 딱 지금 남아있는 게 애니메이션 하나 남아있어요. 좀 만화, 그죠? 만화도 사실은 아직도 일본은 종이 만화 쪽으로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웹툰, 한국의 웹툰, 카카오하고 이제 라인인가? 카카오가 주로 운영하는 그 웹툰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일본 만화가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은 이제 한국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종이 만화는 쇠퇴해 나갈 거고, 이제 웹툰이 이제 완전히 확장해 나간다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지금 완간하게 큼직큼직하게 먹거리들은 대부분 다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다 수출 지향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이가 명확하잖아요. 다만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되게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 사실 요즘 어떤 건물들 1층 같은데, 큰 건물들 1층에 보면은 상가가 비어있는데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한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수출 기업들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은 부분도 많고 앞으로 팽창해 나갈 부분도 많고 호황으로 접어들었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국내 산업하고 수출 산업하고 이분화되는 이 부분을, 이게 국가가 이걸 조정을 좀 잘 해야 되는 나는 보는 거예요.